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 이 뉴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판단 방향은 하나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을수록 상품이 아니라 내 규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채권원화평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는 문장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IRP, DC에서 주식 비중을 8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의 한도를 다시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채권원화평 ETF가 뜨는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연금 계좌에서 공격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기준을 세우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실제로 많이 보게 되는 코덱스 200 미국 채원합이나 에이스 미국 S&P 500 미국 채원합 50 액티브 같은 흐름도 자연스럽게 언급할게요. 혹시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쪽으로 더 단단하게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상하게 천천히가 가장 어려운 시기죠. 계좌는 길게 가져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주변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 것처럼 들립니다. AI, 반도체, 미국장, 그리고 다시 금리 이야기까지. 그 중에서도 연금 계좌는 더 복잡합니다. 원래는 마음 편하라고 만든 계좌인데 제약이 있으니까 오히려 꼼수가 생기고 꼼수가 생기니까 마음이 더 바빠지거든요. 연금 계좌에서 주식 비중 70% 제한이라는 규칙은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장기 투자고 변동성도 버틸 수 있는데 왜 막지? 이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채권원화평 ETF예요. 주식과 채권을 섞었는데 일정 비율 이상 채권이 들어가 있으면 감독 규정상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는 구조. 이 구조를 이용하면 계좌 전체를 채권원화평 ETF로 채워서 겉으로는 안전자산 비중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식 노출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마음이 한번 흔들립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공격적으로 갈 수 있네.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이 시작돼요. 나는 지금 수익을 키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불안을 잠깐 덮으려는 건가요? 둘은 겉모습이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채권원화평 ETF 시장이 커지는 건 단순히 상품이 좋아져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규칙이 있는 계좌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길을 찾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는 장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오를 때는 내가 더 담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남고 후회는 다음 선택을 더 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동성 줄이면서 상승장 수익 추구라는 문장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니까요. 그리고 상품도 더 자극적으로 진화합니다. 예전에는 코스피나 S&P 500 같은 지수에 채권을 섞는 형태가 익숙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한 번에 담는 구조, 테슬라와 채권을 섞는 구조, 금과 채권을 섞는 구조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품을 보면 연금 계좌에서도 테마를 타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기준은 단순합니다. 연금 계좌는 수익률의 계좌이기 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느냐의 계좌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가고 싶을수록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숫자로 정해야 해요. 상품 구조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내 마음의 변동성까지 안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50%와 채권 50%를 담은 채권원화평 ETF를 들고 있으면 가격의 흔들림이 줄어드는 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 주식이 내 계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개예요. 내가 선택한 그 주식이 테마인지 핵심 자산인지 그리고 채권 50%가 진짜로 방패가 되는지 아니면 단지 규정을 통과하기 위한 통과증인지 이 구분이 안 되면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다가도 조정장에서는 왜 이렇게 애매하지? 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애매함은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채권원화평 ETF를 쓰는 목적은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인가? 내가 무리해서 더 담기 위한 장치인가? 둘 중 어디에 가까운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원래도 70% 위험 자산 비중을 꽉 채우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리면 수익이 확 늘 것 같아서 채권원화평 ETF로 85%까지 끌어올리고 싶다면 그건 사실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내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변동성이 무서워서 자꾸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면 채권원화평 ETF가 오히려 계속 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전벨트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품이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한 종목을 묶어놓으면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쉽게 붙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이 안전함과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연금 계좌에서 가져가려는 건 오늘의 유명함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건 보통 두 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샀는지 설명이 되는가? 그리고 흔들릴 때에도 규칙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되면 흔들릴 때 규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채권원화평 ETF를 담더라도 내 계좌 전체에서 주식 노출을 따로 계산해본다는 기준. 안전자산 분류라는 라벨을 믿지 않고 내가 실제로 무엇에 노출돼 있는지 직시하는 습관. 그리고 그 노출이 내 수면을 깨우지 않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기준. 연금 계좌는 결국 내가 밤에 잘 자고 내일도 똑같이 납입할 수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뉴스는 시장이 커지고
순자산이 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흐름 자체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내 계좌에서는 그 흐름이 속도가 아니라 지속으로 번역돼야 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공격적으로 가는 사람과 연금 계좌를 오래 가져가는 사람의 차이는 정보량이 아니라 규칙의 단순함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구조로 마음을 달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 계좌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내 규칙이 단단하면 어떤 상품을 담아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 앞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채권원화평 ETF는 수단일 뿐이고 연금 계좌의 목표는 더 벌기가 아니라 끝까지 가기에 있다는 것. 내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면 그 공격성은 상품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조용히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